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초반, 정부가 아직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그 핵심인 백운규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가 산업부의 정점인 장관을 향했는데 검찰의 시선은 더 윗선,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시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사장들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사장님들 사표를 하여튼 수리하는 걸로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한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을 내몰았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이 핵심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 의혹을 고발한 지 3년 넉 달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나섰습니다. 산업부 과장과 국장, 차관까지 조사한 뒤 이제 그 칼끝이 장관을 겨눈 겁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게 청와대의 교감 아래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는 말씀. 검찰은 이번 사건의 구조가 지난 1월 유죄가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환경부 실무진은 재판조차 받지 않았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신미숙 전 균형인사 비서관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실무자는 장관 지시를 실행했을 뿐 실제 책임은 장관과 그 윗선 청와대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이후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후 수사가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로 더 올라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3년 전 환매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2,500억 원 넘는 돈을 못 받게 된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이 펀드를 운용해온 회사의 장하원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는데요. 투자자 중엔 장 대표의 형인 장하성 전 중국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구 여권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서 앞으로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2,5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 어떤 부분 소명하셨어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법원은 어젯밤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장 대표를 구속했습니다. 장 대표는 펀드 부실 문제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가 넣은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라며 지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환매 중단 이후 4년 가까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장하원의 구속과 기소는 당연한 수순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초까지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습니다. 펀드 투자자 중에는 장하원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전 중국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들과 가까운 최이배 전 의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 디스커버리 펀드에 돈이 들어간 미국 자산운용사가 수익률 허위 보고 문제로 현지에서 자산 동결 조치를 받았습니다. 결국 펀드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졌고 3년째 2,500억 원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암 수술한 분이 계시고요. 공황장애로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은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던 장 대표가 미국 업체의 부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김도진 전 행장도 조사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가운데 장하성 전 대사나 김상조 전 실장 등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이들 역시 투자로 손해를 봤다는 입장인데 경찰은 필요하다면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어제는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오늘은 전직 대통령이 20년 넘게 수감 생활하는 건 안 맞지 않냐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에 자신이 수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시킬 것인가? 그럴 것이다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어제만 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말을 아꼈던 윤석열 대통령.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답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예를 언급하며 사면 가능성에 힘을 실은 겁니다. 그럼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국민의힘 지도부도 국민통합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연일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모든 정권이 집권 1년차 8.15 때 국민 대통합 사면을 대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의원 등 대통령의 핵심 측근 그룹인 이른바 윤핵관들이 대부분 친이명박계 인사들인 점도 사면 추진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작 하루 만에 입장이 바뀌었냐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등 100조 원의 혈세를 탕진한 장본인을 사면하는 것에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사면에 반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요구도 함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광복절을 생각해도 사면 논의가 너무 이르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도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인 만큼 고려할 게 많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이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여론을 살피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대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보이는 불이 나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방화 용의자인 50대 남성을 포함해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 7명이 숨졌고 연기를 마신 50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손우미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흰 천으로 감싼 물체를 들고 건물 계단을 올라갑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이 도착한 곳은 건물 2층의 한 변호사 사무실. 그런데 이 남성이 들어간 직후 다른 남성이 서둘러 뛰어나오고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뛰쳐나옵니다. 비명소리가 나는과 동시에 탕소리가 났고 그때 이미 연기가 뭐 바로 앞이니까 연기가 그냥 방문통으로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불은 오전 10시 50분쯤 건물 2층의 변호사 사무실 입구에서 시작됐습니다. 화재 신고 접수 5분 만에 소방대가 도착했지만 불길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깨진 창문을 통해 베란다나 옥상으로 탈출해 구조됐습니다. 몇몇 명이 모여 있었어요. 연기가 양쪽에서 막 오니까 난간에 다 올라가가지고. 하지만 불이 처음 시작됐던 건물 가장 끝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남성 5명과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 중 1명은 50대 방화 용의자로 확인됐고 변호사 1명과 사무실 직원들이 변을 당했습니다. 가장 그 구석에 있던 203호실에서 모두 사망자로 추정되는 7명이 203호에서 한 사무실에서 다 발견이 됐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당시 연기가 워낙 심해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하고 또 구조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피 과정에서 3명이 다쳤고 47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이는 한편 수사 전담팀을 꾸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왜 불을 질렀을까요? 방화 용의자는 지난해 재개발 사업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화 용의자는 지난해부터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주택 정비 사업에 6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시행사 대표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제기해 꼭 일주일 뒤 2심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용의자는 이자까지 포함해 8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불이 난 사무실을 사용하던 변호사가 상대편 법률 대리를 맡았는데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용의자가 생활고를 겪었고
종종 소송과 관련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억울한 소리 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열받아서 올라가서 불을 지었다. 이래 이야기하고. 그리고 야가 평상시에도 인화물질을 좀 들고 다녔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가 자신의 집에서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들고 나와 이곳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간 것으로 CCTV로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화재 당시 다른 지역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해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도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인화 물질이 불을 급격하게 키운 점도 있지만 건물의 밀폐된 구조와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점이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화 용의자인 50대 남성이 건물로 들어간 건 오전 10시 53분이었습니다. 안고 있던 흰 천에 쌓인 물건은 인화 물질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잠시 뒤 고함 소리가 들리더니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치솟았습니다. 악에 받친 소리가 들어가 막 위층에서 들었는데 3층에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누가 싸우나 하고 있었는데 불가 너무 안 있어갖고. 불은 건물 2층 제일 안쪽 사무실에서 시작됐고 사망자도 모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사무실 입구에서 불이 순식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복도로 대피하기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걸로 봐서는 203호에서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좁은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구조. 건물 전면 창문도 일부만 열리도록 돼 있어 연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순식간에 건물 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쭉 5개씩 쭉 돼 있는데 많이 탔는 것이 입구더라고요. 연기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시야가 거의 분간이 안 되죠. 또 불이 난 2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난 건물은 1995년에 지어졌는데 당시 소방법에 따라 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겁니다. 계단으로 내려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게 유독가스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차피 저로 비상 계단으로 네. 난간에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지. 차가 주차돼서 갖고 빨리 물을 뿌려야 되는데 물도 안 뿌리고 차 뺀다고 차가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방화 용의자가 인화 물질을 들고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제지할 입구 경비원도 없었습니다. 경찰과 국가수 소방은 현장에서 방화 물질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또 대구 소방본부는 화재 직후 비상벨이 울렸는지 비상 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파업의 여파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3표 레미콘 공장인데요. 이곳을 포함해서 수도권 145개 공장이 대부분 멈춰섰습니다. 시멘트 운송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레미콘은 만들고 나서 1시간 반 정도가 지나면 굳어버리기 때문에 비축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 공사도 오늘부터 줄줄이 중단이 됐습니다. 자동차 공장들은 부품 반입이 안 되면서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품 업계는 생존권 위협이라면서 파업 철회를 호소했습니다. 자,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국토부 장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각각 묻고 답을 들어봤는데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의 정부 쪽 책임자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 오늘 서울 강남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행사에 참석해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파업 사태의 해법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 사는 것에 대해서 늘 이해관계와 갈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풀겠고 대신 화물현대의 이런 행동이 우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혁신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죠. 큰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큰 이견이거나 큰 갈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국회도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국회는 어떤 입장일까? 먼저 국민의힘. 지금 정책위 의장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한테 좀 물어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작 정책위 의장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폐지 방안을 모두 놓고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화물연대와 만났습니다. 원내대표는 국토부를 비난했습니다. 대책 마련도 입장 표명도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의 현장 안착을 강조했던 정부가 새 정부가 출범하자 입장과 태도를 바꿔 안면 몰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물연대는 국회와 정부 모두 책임이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큰 이견이 없다라고 하면 안전운임 일몰 폐지를 위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대화에서 풀 수 있는 거는 풀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법을 위반해서 어떤 이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법치국가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화물연대 조합원 32명을 연행했고 1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이번 파업의 쟁점은 여러 번 전해드렸듯이 안전운임제입니다. 운송비 후려치기를 막고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시한부로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화물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한 분을 만났는데요.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서 버는 돈이 3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자, 그나마 이것도 안전운임제 덕분에 이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도가 다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박진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22년째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를 운전하는 강명길 씨. 인천항에서 전국 곳곳으로 화물을 실어 나릅니다. 강 씨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번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저도 뭐 빚도 많고, 그렇잖아도 그 사장님이 전화를 못 받아요. 조합원도 아닌데 왜 파업을 할까? 4월 한 달 강 씨의 소득 명세서입니다. 30일 동안 37탕을 뛰었습니다. 하루에 2~3탕 뛴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1,200만 원. 하지만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차량 할부금 170만 원, 기름값 340만 원,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60만 원. 여기에 매달 요소수, 타이어, 오일, 보험료 같은 유지비로 300만 원쯤 나갑니다. 이달에는 하필 범퍼가 부서져 수리비가 600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세금까지 내고 나면 한 달 버는 돈은 평균 300만 원 남짓. 애들 셋 학원비 내고 나면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1200 했다 그러면 100에서 200은 마이너스 납니다. 그럼 마이너스 나면 그 돈 어떻게 메꾸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 처음 받았는데 이번에 뭐 금리 오르네 뭐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처갓집에 가서 빌려왔어요. 강 씨가 보는 컨테이너 화물차는 안전운임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전에는 어땠을까? 3년 전인 2019년 인천항에서 삼성전자 아산 공장까지 왕복 240km를 운송하고 받은 돈은 28만 원, 기름값 10만 원, 톨게이트비 13,000원, 밥값 10,000원에 차량 유지비 빼고 나면 하루 10만 원 벌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청의 재하청 구조로 얽혀 있다 보니 가격 후려치기가 심했습니다. 보이시죠? 이때가 32만 원이 운송료였어요. 근데 이걸 덤핑 쳐서 28만 원에 다 냈단 말이죠. 이러니 무리해서 한 탕이라도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졸음 운전을 하게 되는 거고 휴게소에서 뭐 잠자고 그런 경우도 있는 거고.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뒤에는 기본료가 생겨 같은 거리를 운행하고 42만 원을 받습니다. 과로도 과속도 줄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부제도.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다시 없어집니다. 운송료 걱정 없이 운송료가 얼마다 저기 가는데 얼마다 이런 거 걱정 없이 정해진 규칙대로 그냥 운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핵실험 단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건물로 당 간부와 군 간부들이 줄을 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은 당 정치국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섭외하셨습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토의 의정들을 일치 가결로 승인했습니다. 당 전원회의는 북한이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주요 회의체로 앞서 북한은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7차 핵실험 실행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 6차 핵실험 당시에도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핵실험 진행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한 뒤 핵실험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모든 중요 결정에 있어서 당의 그 권위를 가진 회의체에서 하는 사례가 많았고 7차 핵실험도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회의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부 선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의 도중이나 회의를 마친 뒤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은 갱도 복구와 내외부 장비 연결 등 대부분 준비를 마치고 갱도 되메우기 등 일부 작업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은 핵실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북한이 언제 핵 단추를 누를 것인지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고위급 친서까지 보내서 구체적인 제안까지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가 속임수에 불과하다면서 맞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한 미사일 31발의 종류를 일일이 거론했습니다. 도발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경고하면서 반면에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구체적 제안까지 건넸다며 진정성 있는 조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We have passed this message on through private channels as well, including high-level personal messages. We have sent this message through third parties in writing and with specific proposals. 하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답은 미사일 발사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And respond to the call for dialogu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북한은 CVID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지난달에 이어 유엔 무대에서 또다시 언급하며 비판 강도를 높인 겁니다. 북한은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미사일 발사를 자위권 차원의 무기 현대화라고 강조하면서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도 닿지 않았습니다. Dialogue without precondition claimed by United States are no more than smoke screen to cover its hostile nature of policy. 미국이 유엔 총회에서 대북 대화 제의를 공개한 건 분명 이례적인 일입니다.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하려는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호소이자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핵과 미사일이 테러 단체 등에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 무기를 운반하는 선박을 각 나라들이 해상에서 차단하자는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이걸 PSI라고 하는데요. 북한은 이 PSI가 무역을 막아서 자신들을 말려 죽이는 전쟁 행위라면서 반발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북한의 반발 등을 감안해서 실제로 선박 차단 훈련을 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PSI의 일환으로 북한을 겨냥한 선박 납포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 한미 특수부대원들이 헬기에서 내려오고 이어 무기 수송선 승무원으로 설정된 가상의 적을 제압합니다. 한미 해군 전단이 실시한 해상 차단 훈련 모습입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이번 특수부대 훈련을 PSI, 즉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훈련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북한에 대한 대응 성격임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03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PSI는 핵 같은 대량 살상무기를 실은 걸로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되면 특수요원들이 탑승해 통제실을 장악, 무기 수출을 막는 국제협의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선을 스페인 해군이 제압한 2002년 서산호 사건이 출범 계기가 됐고 107개국이 가입했습니다. 한국이 협약에 가입한 건 지난 2010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인데 북한은 PSI 가입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중국과 국경이 닫힌 지금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이나 차단은 강력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해상 교역로를 막아버린다는 것은 북한에 그만큼 엄청난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 우리나라는 PSI 훈련에 주로 상관국 지휘로 참가했고 지난 정부에서는 특정국을 겨냥한 훈련이 아니라면서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PSI 훈련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선 대응 사격과 전투기 20대의 공중 시위에 이어 또 하나의 군사적 압박 카드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 딱 한 달이 되죠. 가장 큰 변화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출근길에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모습인데요. 과거 청와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긍정적인 소통의 모습이긴 하지만 한편에선 정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언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용산 대통령실 첫 출근 소감은 전날 자신의 취임사에 대한 해명이었습니다.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후로도 출근길에 기자들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의 약식 회견은 모두 12번. 지방 출장과 휴일을 빼면 용산으로 출근하는 평일은 대부분 기자들과 만난 겁니다. 곤란한 질문이 나올 때면 답변을 피하기도 했지만 윤대선 비서관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다른 적이 없죠? 전화로 보내죠. 자신이 역점을 두는 정책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물가 상승 압박 우려가 있는데요. 그럼 추경 안 합니까? 영세 자영업자들 숨이 넘어갑니다.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육성이 거의 매일 국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주로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의견을 밝혔던 이전 대통령들에 비해 소통 측면에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특유의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터져나오면서 새로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소통의 목적이 국민 통합인데 오히려 갈등과 편가르기를 불러오고 또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하고 싶은 말만 전달하는 모습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너무 즉흥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말에 좀 실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탁 뱉다 보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윤 대통령은 출근길뿐 아니라 점심시간이면 집무실 주변 식당에 자주 들러 직접 시민들을 만나는 등 파격 행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는 약속을 실천했다고 자평했는데 거대 야당과는 어떻게 소통의 물꼬를 틀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임대주택엔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 여당의 정책위 의장인 성일정 의원의 발언입니다. 서민 비하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성 의장은 표현을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시장 등 서울 지역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모인 축하 자리.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낡은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는 강연을 하다 임대주택에 정신질환자들이 나온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질환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네에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면서 격리 얘기까지 했습니다. 동네 주치의 제도를 운영하든지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 상담도 하고 그분들을 격리하든지 하지 않으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비하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지자 성 의장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 환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느꼈을 불편함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그리고 그 생활 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오열하셨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민주당은 서민층의 정신질환 발생 빈도가 높다는 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냐며 국민의힘은 성의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고 정의당도 낙인과 편견이 담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사전 격리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는 정신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발언입니다. 성일종 의장이 사과하기는 했지만 발언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들을 1대1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치안 정감 승진 인사를 위한 만남이었지 경찰청장 재청을 위한 만남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요. 행안부가 경찰 통제 장치들을 검토하는 와중에 일어난 초유의 일이라 대통령이 측근 장관을 통해 경찰을 관리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경찰청에 찾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 현 지휘부와의 상견례를 위한 방문인데 관심은 차기 경찰청장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이 장관이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 6명을 1대1로 만났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김 청장의 임기가 끝나면 이들 6명 중에서 후임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면접을 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제청하기에 앞서서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실제로 해당 자리에서 후보자들이 지금까지 맡아온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등 직무 관련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후보군을 인사에 앞서 별도로 만난 건 초유의 일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면담할 수는 있지만 관행도 아닌데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인사 재청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면접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질도 달라야 되고 대상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행안부는 앞서 부처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의 감찰권을 회수하는 방안 등 다각도의 경찰 통제 장치를 검토해왔습니다. 대통령 측근 장관을 통한 직할 체제로 경찰을 관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찰이라는 게 수사나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권력에 의해서 동원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도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앞서 김창룡 청장도 경찰의 중립성 보장을 담으려 했던 경찰처법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관용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인수하면서 정치 자금을 썼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실무진의 착오였다고 해명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김 후보자가 정치 자금을 방만하게 사용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갑자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1,800여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 업무용 렌터카를 개인용으로 매입하면서 정치자금을 썼다는 의혹이 불거진 시점이었습니다. 정치자금으로 낸 보증금을 차량을 인수하면서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해명 자료를 내고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무진의 착오였고 본인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수였다는 주장이지만 김 후보자의 정치자금 사용은 방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 시절 정치자금 회계 보고서를 분석했더니 개인용 꽃다발 구입비로 8차례 63만 원의 정치자금을 썼고 심지어 4천 원밖에 안 되는 차량 세차비까지 정치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2019년엔 의원님 경호라는 생소한 명목으로 보좌진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원 임기 막판에는 약 2달간 5천여만 원 정치자금을 몰아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 의원 후원금 400만 원, 보좌진 경력금 800여만 원, 간담회 명목으로 860여만 원 등을 썼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에만 30차례나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 후보자가 임기를 마칠 때 선관위에 최종 보고한 정치자금 잔액은 0원. 남은 정치자금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정치 자금에 대한 공사 구분도 문제가 있는 만큼 또 과거 식약처장 당시에도 비슷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조가 넘는 보건복지부 예산 운영을 해야 되는 장관 적임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모든 정치자금의 집행은 선관위의 사용 지침과 사례에 따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바로 간다. 워싱턴 특파원 왕종명입니다. 물가 상승의 압박이 세계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각종 소비재 가격도 올랐지만 식당이나 카페 같은 외식 물가가 특히 많이 올랐고 미국이 자동차의 나라이다 보니 기름값 인상에 주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 상승의 부담을 손님에게 떠넘기는 상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바로 가보겠습니다. 워싱턴 근교의 한 식당. 커다란 메뉴판 귀퉁이에 작은 글씨에 안내문이 써져 있는데 식당 회생비로 음식값의 5%를 부과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체 무슨 비용인지 물었습니다. It covers the cost of inflation, the rising prices of goods. So they put it on the bill as opposed to changing the price on the menu. It goes to the restaurant. 원재료 값이 오른 부담을 팁과 별도로 손님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식당 주인이 가져가는 돈이라 손님 입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손님으로 가득 차 있는 카페. 주문할 때는 알지 못한 비용이 계산서에 찍혀 있습니다. Their wage fee, they're completely different. It's like around 50%, I believe. And then the tip is separately, if that makes any sense. 계산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이 추가 비용은 정당한 급여를 명목으로 카페 직원이 가져갑니다. 이런 식당과 카페의 홈페이지에는 항의 글이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꼼수다, 뒤통수를 맞았다, 당신만 힘들지 않다,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코로나 이전보다 기름값이 2배 올랐습니다. 차량 호출업체를 이용할 때 승객은 승차 요금과 별도로 오른 기름값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차량을 호출해서 내릴 때까지 아무런 안내가 없습니다. 영수증을 받고 나서야 기름값으로 0.55달러를 더 냈다는 걸 알게 됩니다. If it's disclosed, you have the option to do business with them or not. Are these optional payments? Are they mandatory payments? 오른 기름값 명목으로 손님에게서 추가로 받은 돈을 기사가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닌지 절반은 회사가 떼어간다고 기사는 말합니다. That's what doing, They don't even give me more than 50%. It's more like I have to work a quarter of my shift to pay for gas. 기존 가격에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티나지 않게 생산 원가를 낮추기도 합니다. 화장지, 샴푸, 치약, 커피가루, 값을 올리면 경쟁업체로 손님이 옮겨갈까 봐 값은 그대로 제품 용량만 줄였습니다. 이 음료수는 용기 중간에 곡선을 넣어서 4온즈 110ml를 줄였습니다. If a manufacturer very cleverly just reduces the number, most consumers are not going to catch it. Not an illegal tactic, but a sneaky tactic to get more money. 전쟁 때 쓰려고 모아둔 기름을 풀고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논의를 시작했고 풀린 돈줄을 죄기 위해 금리 인상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미국 정부의 대책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급격하게 판매가를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해를 볼 수도 없는 일부 사장님들의 못된 상술에 소비자들만 당분간 더 내몰리게 된 겁니다. 워싱턴에서 바로 간다 왕종명입니다.
시골 할머니 집을 찾은 7살 여자아이가 옆집에서 키우던 풍산개 5마리에게 공격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손녀가 놀러 오니까 목줄 좀 채워달라고 개주인에게 미리 요청까지 했는데도 개주인은 무시했고 결국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적한 농촌마을. 지난달 8일 어버이날을 맞아 7살과 9살 손자 손녀들과 그 가족들이 할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후 6시쯤 마당에 갑자기 풍산개들이 나타났습니다. 윗집에서 내려온 개 5마리는 마당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9살 손자와 손녀는 달아났지만 7살 손녀는 도망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개 5마리는 넘어진 손녀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7살 아이는 다리와 팔 등 12군데를 물려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5m쯤 떨어진 텃밭에서 어른들이 일하고 있었지만 손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이었어요. 주위에 어른이 없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옆집 개 주인은 밤에 나타나는 야생동물을 쫓겠다며 종종 풍산개들을 목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미리 개 주인에게 손주들이 다녀갈 동안만이라도 목줄을 채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견주는 이 요구를 무시했고 개를 풀어놓은 채 집을 비웠는데 개들이 옆집으로 넘어와 아이들을 공격한 겁니다. 피해 아이의 아버지는 7살 딸을 공격한 풍산개 5마리를 안락사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견주는 치료비를 포함해 합의할 의사가 있지만 안락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성견이잖아. 입양을 보내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진짜 외국 아니면 자식도 내 자식이랑 마찬가지예요. 현재 사람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개를 안락사시킬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의 필요에 의해서 개를 길러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화가 나는 부분이죠. 경찰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한 대학교 운동부 선수가 선배가 자신을 포함한 후배들을 때리고 성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가혹 행위가 이어졌다는데 후배 선수들은 그동안 신고도 호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창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엉덩이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엉덩이 안쪽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고 군데군데 시커멓게 변한 자국도 보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대학 전구팀 소속인 이 학생은 지난해 3월 중순 1년 위인 선배 선수에게 라켓으로 맞았습니다. 동료의 생일이라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생일 당사자는 15대 한 20대 이 정도 맞았고요. 그리고 맞아준 사람은 전부 다 한 5대 정도. 앉지는 못했어요, 진짜로. 이 선배 선수는 선수끼리 함께 지내는 기숙사 등에서 술을 억지로 먹이는가 하면 연습구장 한쪽에서 주방용 식칼을 휘둘러 위협하기도 했다고 후배 선수는 토로했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같이 샤워할 때 오줌 뿌리고 자기 성기를 이제 제 몸에 비비고 할 때 정말 수치스럽고. 이 선수는 가혹 행위를 당할 때마다 내용을 적어놨는데 1년 남짓 동안 최소 16건에 이릅니다. 이 선배 선수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학생은 모두 4명. 하지만 선수들은 이런 사실을 오랫동안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구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 논란이 생기면 팀의 존폐가 불분명한 데다 진로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입니다. 경북을 피해가거나 학교 운동부가 해체되거나 저희한테 불이익이 갈까 봐. 실업팀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언급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결국 참다 못한 후배 선수 중 한 명이 해당 선배를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스포츠 윤리센터에도 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에게 기숙사 퇴거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학생 지도위원회 등을 꾸려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가해 선수는 MBC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피해 학생 부모에게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반성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최근까지 스포츠 윤리센터에 접수된 가혹행위나 비리 신고만 600여 건. 이 중 84건에 대해선 자체 징계를 요구했고 12건만이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자, 그동안 전쟁으로 입국이 제한됐던 우크라이나에 저희 취재진이 외교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현재 열흘 정도 머물면서 소식을 전해올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건 이번이 3번째인데 3시간 전에 수도 키이우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조명아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 특파원, 지난 2차례 허가가 났던 지역은 서남부 지역이었죠. 이번에는 조금 더 깊숙하게 수도까지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제 뒤로 보이는 곳이 키이우의 대형 쇼핑몰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보시다시피 건물 외벽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복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버스를 타고 16시간 걸려서 정확히 3시간 전에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로 넘어오는 이동 과정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버스터미널에서 키이우로 가는 버스. 오후 5시 반에 출발합니다. 전쟁으로 비행기는 끊겼고 기차는 폭격을 맞을 위험이 있다며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hese 3 months was a bad situation in Ukraine, and one family take us in their home. We believe in our army. 폴란드 국경까지는 5시간 반. 전쟁이 없는 국가의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롭습니다. 국경에는 입국 심사를 받는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새벽 1시쯤 우크라이나 국경 도시 야고딘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을 뚫고 버스는 국경부터 수도 키이우까지 다시 10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바르샤바에서 키이우까지 784km입니다. 키이우에 가까워지면서 창밖의 풍경들이 바뀝니다. 폭격을 당한 생생한 흔적은 아직 전쟁을 겪고 있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부서진 주택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건물과 다리도 파괴돼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Of course, we were really depressed about it and crying a lot. It's very hard to see that your native city. 키이우에는 나흘 전에도 러시아군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2-3번씩 공습 경보가 울린다고 하는데요. 안전하게 취재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만으로 14살이 안 된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죠.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인 만큼 기회를 주자는 건데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지고 있고 범죄의 질도 더 흉악해지면서 이 선처의 기준을 좁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법무부가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섰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3살 중학생이 훔친 승용차로 새내기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차를 훔쳐 사고를 내고 급기야 사람 목숨을 앗아간 겁니다. 3년 전 초등학생이 또래를 흉기로 살해했고 2016년 11살 아들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 14살이 안 된 촉법 소년에 대한 처분은 최장 2년의 소년원 생활이 최대 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촉법소년 기준을 14살에서 12살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는데 취임 한 달 만에 실제 시동이 걸렸습니다.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실수로 인해서 전과자가 양산되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도입된 1950년대의 13살과 지금의 13살은 신체 조건이 다른 것은 물론 SNS 등을 통해 범죄 노출도 훨씬 쉬워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5년간 촉법소년 3만 9천여 명 중 만 13살이 65%, 만 12살이 그 뒤를 이었는데 공약이 현실화되면 모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처벌 확대는 더 큰 범죄자를 만들 뿐 제도 취지대로 교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바보가 나오거나 괴물이 나오거나 그 교도소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는 곳인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과 교화에 효과가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2010년 무렵부터 10년 넘게 국회에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가폭력의 대명사로 알려진 삼청교육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속출했고 삼청교육대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도 피해자들의 삶은 고달팠는데요. 강제 입소된 이들 전체가 피해자라는 국가기관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여 년 전 여름 한강 수영장에 놀러 갔다가 경찰에 연행된 한일영 씨.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곳은 전두환 신군부가 불량배를 소탕하겠다며 만든 삼청교육대였습니다. 끌려가고서는 거기 내리자마자 이제 구타하기 시작하고 뭐 잠자기 바로 전까지는 구타가 이어졌었고. 한 씨는 10살 때 아동 수용소에 끌려간 적이 있는데 그 경력 때문에 성인이 된 뒤에도 삼청교육대 소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술이라도 배우고 들어가서 살라 그러면은 이놈 자기 삼청교육대 갔다 나온 놈이니까 조심하라고. 이처럼 강제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인원은 약 4만 명. 확인된 사망자만 421명에 이릅니다. 니들도 그러면 이렇게 맞아 죽으니까 봐라 그러고 화장실 옆에다가 거적대기 씌워놨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기준은 숨지거나 다친 사람에 한정돼 피해 보상은 약 10% 안팎에 그쳤습니다. 진시화해위는 강제 입소자 전체가 피해자라며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습니다. 가혹행위까지는 아니었다 해도 교육과 근로, 보호감호 자체가 모두 위법했다는 겁니다. 입소에서 보호감호 처분까지 1년에 이제 원인행위가 불법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인권 침해라고 해서 다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도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진시화해위는 국가기록원에서 보관하던 보호감호 결정서 등을 통해 1,288명에 대한 정보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진시화의 결정으로 국가를 향한 피해자들의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자, 검찰,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했던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이라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장관 개인을 경솔하게 공격했다는 건데 유시민 전 이사장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윤석열 사단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을 언급했습니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요. 하지만 2021년 1월 유 전 이사장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유시민 전 이사장. 1심 법원은 7월 라디오 방송의 경우 허위인 걸 알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의 지명도를 고려할 때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개인에 대한 경솔한 공격으로 한 장관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4월 방송에 대해선 검찰과 한 장관이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지 않아 당시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인 줄 몰랐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뒤 유 전 이사장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고위 검사인 한 장관이 채널A의 무리한 취재를 방조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해야 될 잘못이 있고 한동훈 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될 잘못이 있어요. 한동훈 법무장관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한 상태인데 이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 신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화 문동주 선수가 데뷔 첫 선발 등판에 나섰습니다. 직구 구속은 위력적이었지만 경기 운영 능력이 아쉬웠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1회 초 타선이 먼저 선취점을 뽑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마운드에 오른 문동주는 장기인 강속구를 마음껏 뿌렸습니다. 던지는 직구가 모두 150km를 넘었고 최고 구속은 154km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변화구로 아웃카운트를 잡았습니다. 첫 타자를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된 체인지업으로 삼진 처리했고 자신에게 프로 데뷔 첫 피홈런을 안겼던 양석환은 슬라이더로 두산 4번 타자 김재환은 위력적인 체인지업으로 돌려세우며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삼진으로 잡았습니다. 2회에도 배짱 두둑한 투구로 두산 타선을 꽁꽁 틀어막았고 투구수까지 관리했습니다. 안타 없이 완벽한 투구를 펼치던 문동주는 3회 두산 정수빈에게 내야 안타를 내준 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구가 말을 듣지 않으면서 연속 볼넷으로 무사 만루 위기를 자초했고 페르난데스에게 몸에 맞는 공으로 첫 실점을 허용한 뒤 예정된 투구수 50개를 채우면서 바로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투수 신정락이 추가 실점하면서 결국 문동주의 성적은 2이닝 1피안타 4실점. 괴물 신인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경기 운영 능력에서는 많은 숙제도 남긴 선발 데뷔전이었습니다. 한편 KT 간판 타자 강백호는 키움전 1회 첫 타석에서 2루타를 터뜨려 복귀 5경기 18타석 만에 첫 안타를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축구대표팀의 황희찬 선수가 기초군사 훈련을 위해 오늘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칠레전에서 시원한 중거리 볼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던 황희찬. 경기 후 동료들이 황희찬을 위해 격려 세리머니를 해줬는데요. 훈련소 입소를 위해 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논산훈련소에 입소했는데요. 어제 머리를 깎았다는데 평소 모습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직장 경기에서 꿀맛을 보면서 몸 상태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2경기를 못 뛰는 게 많이 아쉬울 텐데요.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합니다. 다들 잘할 거라고 너무 잘 믿고 있고 꼭 2경기 이기는 경기 잘하는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2년 전 해병대 훈련소를 1등으로 퇴소했던 손흥민도 조언을 해줬다는군요. 흥민 형도 일단은 저희는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좀 잘 나오기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 3주 기초군사 훈련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시원한 소나기가 한 차례 내렸는데요. 이제는 더위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를 텐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특히 토요일인 모레는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옷차림 시원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낮 기온이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도 자주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산지에서 최고 10mm의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인 모레는 또다시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등 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은 비가 일찍 그쳤지만 여전히 동쪽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구름이 남아있고요. 이들 지역은 오늘 늦은 밤중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낮에는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는데요. 서울의 최저 기온 18도, 대구 16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 강릉 등 동해안 지방은 25도 안팎을 보이겠지만 대전과 청주는 30도, 서울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사이 제주도에도 비가 오겠고 다음 주 화요일 영동 지방과 남부 지방에도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